안녕하십니까. 27일 일요일 MBN 시사 스페셜 시작합니다. 김만음입니다. 조금 전 오늘 오후에 있었던 국민의당 당원 대표자 대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51.09%를 득표해서요. 결선 투표 없이 바로 확정됐습니다. 먼저 오늘 전당대 현장 소식부터 들어봅니다. 이동석 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안철수 신임 대표가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위기에 빠진 국민의당을 구해낼 적임자로 당원들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안철수 전 대선 후보였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임시 전당대회에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신임 당대표에 선출된 건데요. 안 신임 대표는 100% 당원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29,095표인 51.09%를 얻어 오는 2019년 1월까지 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안 신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며 혁신하는 국민의당으로 보답하겠다고 수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정동영 후보는 2위를 차지했고 선정배 이현주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국민의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인 장진영 후보가, 경기도당 위원장 박주원 후보가, 여성위원장은 박주연 의원이, 청년위원장인 서울지역 이태우 당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오늘 어느 후보가 1등을 할지 또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어가지고 당선이 어느 될지 확정이 될지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신임 대표로 바로 51%로 확정이 됐는데요. 안 신임 대표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신임 대표는 51.09%의 과반 득표에 힘입어 당선됐습니다. 앞서 국민의당은 오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상위 후보자 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ARS 투표를 추가로 진행해 오는 31일 최종 승자를 가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신임 대표가 다른 후보자들을 제치고 과반 득표를 차지하며 추가 투표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 건데요. 조금 전인 오후 2시 안 후보가 등장하자 전당대회장은 그야말로 들썩였습니다. 한동안 안철수 후보를 연호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아 안 후보의 당선을 일찌감치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당원들은 안 신임 대표의 앞으로의 최대 과제는 낮은 당 지지율 극복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네, 이동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회 연결해가지고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국민의당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이동석 기자가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시사 스페셜 국민의당 전당대회 결과에 대한 소식부터 조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6분의 전문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국민의당 관련 먼저 좀 자료 좀 보고요. 분석 들어갑니다. 총 투표수 중 29,095표 득표, 유효 득표율 51.09%, 국민의당 당대표에 기호 1번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안철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저 안철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실망드리는 일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당, 우리 국민의당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네, 51%, 51.09%로 오늘 1차 바로 투표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모든 경선이나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절묘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보기에 따라서 51% 참 절묘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김능우 대표,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처음에 전당대 안철수 대표가 출마할 때만 하더라도 예. 이 많은 사람들이 당에서 그랬죠. 국회의원 한 명 빼고 다 반대한다. 근데 한 명이라고 지목된 이현주 의원조차도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가반을 넘었다는 것은 네 분이 후보로 나섰는데 가반을 넘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물론 이 본인이 바라기에는 한 30% 정도의 득표율이 되지 않겠나, 투표율이. 근데 투표율이 그 20% 중반대에 머물렀다. 24%좀 넘었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안철수 대표가 다시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정계에 지금 화려하게 복귀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과연 그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넘어서 리딩 파티, 주도 정당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 앞으로 남은 과제다. 예. 근데 출마 선언을 이렇게 이 당 대표의 어떤 그 연설을 들을 때 보면은 상당히 그 선명 야당으로서 현 정부의 오만 독선에 맞서 싸우겠다는 걸 강조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는 맞서 싸우는 국민의당. 예. 이번 정당대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의 정체성이 맞붙는 그런 생산적인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예.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선명야당, 강명야당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자료 화면이 나가는 중에요. 오늘 패널들에게 뭐 몇 가지 관점에서 좀 의견을 달라고 미리 이제 판넬을 준비해 달라고 했었는데 하나는 오늘 결과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요. 또 하나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목했던 부분 또 하나 역시 안철수 대표 처지가 가야 할 길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주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우선 그 전당대회 과정에 대한 평가 보니까 이종훈 박사는 약간 달리하셨네요. 네. 네. 저는 뭐 조금 이제 그 축하를 드려야 될 순간에 제가 조금 쓴소리를 조금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기조로 제가 썼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전교회장 선거 지고 나서 좀 우격다짐으로 지금 사실은 반장 선거에서 반장을 쟁취한 그런 격이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모양새가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조차도 사실은 이번에 그 이현주 의원의 출마가 없었더라면 사실은 이기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현주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 측의 어떤 전략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현주 의원이 출마를 함으로 해서 사실은 천정배, 정동영 두 후보가 단일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친한파가 좀 표가 분산되니까 1차에서는 어쩌면 잘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그 이현주 효과 그 덕도 지금 꽤 많이 본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니까 김현성 부원장은 대표 못지않게 다른 최고위원 선거에도 주목을 했네요. 네. 네. 먼저 아무튼 그 제2야당 국민의당이 아무 대과 없이 전당대회를 치른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안철수 대표를 뽑은 거에 대해서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얘기는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장진영 변호사의 어떤 최고위원 당선이 어떤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 아하. 당이 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장진영 변호사는 현직에 있는 의원들과 싸워서 1등으로 지금 최고위원에 당선됐거든요. 네. 근데 이분의 이력을 보면 네. 과거에 이 카드사들 있지 않습니까? 카드사들의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굉장히 바로잡고 예. 어떤 김앤장이라는 거대 법무법인과 싸워서 예. 그 카드사와의 소송에서 이겨서 소비자 주권을 지켜내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번 국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네. 민생에 집중하시라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아닌가. 예. 결국은 민생이 중도다라고 봅니다. 예. 조금 더 자료를 좀 더 보죠. 예. 회견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당선 소감 이야기할 때는 주로
지금 야당의 역할을 강하게 하겠다 이런 걸 표시를 했는데 선거 과정, 경선 과정에서를 보면은 안철수 신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양재열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기사회생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이제 투표율 같은 경우 24% 정도면 사실 거기 대비하면 거의 12% 정도 당원 참가로 지지를 얻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도 어떻게 보면 뭐 제복 사건이라든가 대선에서 실패한 이후 지금 의원도 아니고 아무 어떤 실질적인 직함이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로 다시 났다는 게 그야말로 기사회생이라고 저는 1차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 참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 길 앞을 앞두기가 어려운 것이 이 상황에서 또 극적으로 다시 회생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다시 다음 걸 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서울시장에서 한 번 더 그야말로 다시 한번 정치 인생을 또 걸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요. 아, 그렇게 여기서 봅니까? 끝나서 지금 국민의당의 이제 당선 소감으로서 선명한 야당을 얘기를 네. 했지만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기존 보수권에 대해서도 뭐 정치의 어떤 과거의 부패를 끊어야 된다고 했었고 지금 여권에 대해서 또 청와대에 대해서도 독수와 오만이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도 일종의 모독받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 자기 자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제3지대라는 것이 또 만들어질 것인가? 예. 그걸 스스로 이제는 증명해내지 않으면 또 12%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어떻게 보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앞으로의 지방선거 총선에서 미래가 안 보여요. 결국 네. 그거를 하기 위한 정말 상륙작전이 서울시장 선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증명의 방법을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전 누구한테요? 저한테? 안철수 신임 당대표에게 오늘 이제 선출이 되고 하신 말씀에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 실망했어요? 자, 왜 나왔죠? 안철수 대표는 후보에 소멸 직전에 있는 국민의당을 살려야 한다. 절박감에. 사실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 대선이나 다음 선거에서 나오면 정치인으로서 나는 더 편한 길을 갈 수 있지만 자숙과 성찰을 하기로 했지만 90여일 만에 내가 당대표로 나온 것은 국민이 다당제 구도를 만들어줬는데 국민의당이 소멸 직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 선당 후사라고 자신을 던지다고 나온 거잖아요. 예. 당대표 선출되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국민들이 저의 손을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몇 명이 예. 잡았죠? 29,095명이 잡아줬습니다. 국민을 대표할 수 있나요? 당을 어떻게 살릴 건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살았습니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하. 자기를 앞세우고 있어요. 네. 이게 선당후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썼냐면 과제를 썼는데 네. 팀과 시스템. 네. 자, 안철수 지금 정치인 안철수 이전에 국민 사랑을 받았을 때는 CEO 안철수였잖아요. 네. 기업 조직을 창업을 해내고 거기에 기가 막힌 멋진 아이템을 넣고 국민들에게 또 V3 바이러스 무료로도 백신 나눠주고 네. 그러면서 기업가로 사회에 또 공헌하는 인물로 우뚝 섰었는데 네. 이 CEO는 조직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네. 창업을 해서 만드는 사람. 근데 정치적으로 지금 안철수 세력, 안철수의 사람, 네. 안철수의 팀 누가 있죠? 이번에 반목과 갈등만 불거졌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규합해낼 거냐. 그다음에 지금 냉정하게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얘기하기 전에 예. 전국 정당입니까? 지금 당원수 몇 명입니까? 이번에 24% 참여했는데 몇 명입니까? 불과 5만 예. 명 아닙니까? 예. 이 체계를 전국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내년 선거에 서울시장에 나온다고요? 예. 당은 누가 건설합니까? 예. 손은 누가 키웁니까? 이 과제를 해결해 내야 됩니다. 근래에 뭐 조금 전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정당 지지율은 원내 진출한 5개 정당 중에서 최하위로 나온 게 상당히 많았죠. 많은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긴 하는데요. 아까 지금 신임 대표가 해야 될 과제 5개, 6개가 나오고 현안 민심도 있고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제보 조작을 했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 또 하나 대선 보고서, 대선 평가 보고서가 완성이 됐는데 신임 대표 체제에서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런 거 포함한 문제 이미 나왔던 서울시장 출마 관련 문제 그러나 어쨌든요 오늘 당선 소감에서 상대 경쟁 후보가 지적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통합정당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윤영걸 대표님 예. 어느 것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호남 쪽이 굉장히 네. 좀 중요하지 않느냐. 오늘 그 취임 연설을 하는데 네. 본인은 목이 메이고 눈물겨운데 호남 중진 의원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걱정이 얼굴이 뚝뚝 흘러요. 아, 그렇게 그렇게 보셨어요? 표정이 서로 극과 극으로 다른 거는 처음 봤어요. 물론 뭐 이번에 동메달이 도전한 거죠.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가 은메달이 재도전했다면 동메달이 뭐 재도전한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햇볕 정책이나 뭐 모든 정책이 또 바른정당과의 제휴나 모든 게 또 호남 의원들하고의 그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 이번에 저는 출마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네. 안철수 대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출마했다고 봐요. 하나는 국민의당은 내 건데 자칫하다가 내 존재가 없어지겠다. 네. 나는 대선 떨어지고 완전히 이제는 잊혀진 인물이 되겠다. 네. 나는 내 주인으로서 내 역할을 찾겠다. 뭐 이런 의미로 제도전 의사를 밝히고 했는데 네. 물론 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금, 은, 동메달까지 다 어떻게 보면 패자부활전 나온다는 면에서는 네. 좀 뭐 신선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호남 의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뭐 햇볕 정책이나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지 않느냐 또 중도 뭐 현실 중도를 오늘 강조하고 극중주의도 강조했지만 그게 현실에 와서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예, 한 방향으로 선명성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에서 그게 되겠느냐. 네. 여태까지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결단했을 때는 광야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먹을 물도 없고 가시밭길이다 얘기했는데 오늘은 운동권 투사 같은 느낌을 줬어요. 네, 예. 예, 오늘은 이물위한 행진곡이나 뭐 독립군가 부르는 그런 비장한 모습을 했는데 그것만 갖고 현실 정치에서는 먹히겠느냐. 예. 좀 현실에서는 좀 대화하는 태도 또 선명성을 계속 좀 가져가는 태도. 그동안에는 철수 정치라고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지금 그게 또 리바이벌 되면은 입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호남 중진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게 좀 이해가 갑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당도 어렵고 개인도 지금 개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 당대표로 나서가지고 어쨌든 간에 51%로 이번에 신임 대표가 됐습니다. 아마 이전에 당대표를 새정치민주연합을 결성해가지고 2014년 3월인가요? 그때 당대표가 돼가지고 바로 한 4개월 뒤에 있었던 730 재보선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제 그만뒀다가 이후에 대선 후보로 나섰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대표가 됐는데 과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 경쟁했던 후보들이 비판했던 또 다른 당내 비판 세력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라는 것인데 과연 말대로 수렴을 할지 또 한다고 해서 그만큼 수렴할 수 있을지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역시 조금 서로의 문법이 다른 정치적인 문법이 다른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후에 이제 다른 정당들과의 관계도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이후에 국민의당 이렇게 정비가 됐는데 자유한국당도 논란이 되고 있고 바른정당도 지금 이제 아직 불안정한 상황인데 정당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두 분 얘기만 좀 들어보고 다음 주로 넘어갈까 합니다. 어느 분 얘기하시겠습니까? 이종훈 박사.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동안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국민의당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결국 뭐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흡수 통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실제로 좀 많이 있었던 거고요. 또 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당을 흡수 통합해야 될 그런 동기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집권을 했는데 국회 안에서는 어찌됐건 그 여소야대 상황이고 국민의당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차제에 뭐 어떻게든 좀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영향력을 좀 최대한 줄이고 호남 출신을 호남에 이제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좀 연대 구조를 잘 만들어서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끌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그 이제 욕구가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사실 그런 군부를 계속 떼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사실은 출마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그 가능성은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 다만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이제 대표가 됨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제가 보기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좀 친한파 건설에 나설 것 같아요. 네. 자, 그 과정에서 당내에서도 계속 분란이 계속 좀 갈등이 좀 고조될 그런 이제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좀 선명성 경쟁을 하려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하고도 대립각을 세우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쓸 텐데 그 과정에서 그 뭐 국회 전반적으로 운영도 굉장히 좀 이제 난항을 겪겠으나 국민의당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철수 신임 대표가 표방하는 바가 이른바 대선 후보 때부터 나왔던 장악론, 그러니까 당의 자기중심을 강화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또 야당의 선명성도 강조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당 내부를 얼마나 통합해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 관련해서 양재열 변호사 얘기 듣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나올 때 대표 출마하면서 이제 안중근 의사의 길을 말씀하셔서 상당히 네.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안중근 의사의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구해줘야 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있느냐. 누군가가 나서서 저런 일을 하셔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묘하게도 안철수 대표는 수락 연설 과정에서도 이제 정부에 대한 견제 같은 것을 확실히 하겠다라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독주 같은 거 맞는 역할을 하겠다. 좀 전에 이종훈 평론가 지적하신 것처럼 선명성 같은 것도 부각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국민이 원하고 있을까? 얼마나 되는 국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도 아니면 앞으로의 국민의당이 살아나는 것도 공교롭게도 안철수 대표의 적극적인 어떤 역할보다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만큼이나 잘하리라의 발레로 딸려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상황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못해야 이쪽이 조금이라도 기회가 오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인위적으로 본인이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라는 것을 고집해서 본인의 선명성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또 최고위원마저도 아까 장기정 최고위원 수도권 서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존 기반이었던 호남과는 전혀 다른 수도권 중심으로 해 자기 세력 플러스 국민보다는 문재인 정권과의 각을 세우는 걸로 나서게 될 경우에는 이 어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정치 지형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큰 어떤 내분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김능구 대표가 짧게 추가하겠다고 하니까 듣고 가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지만 이 작년 총선과 올해 대선 결과를 갖다가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우리 국민은 분명히 다당제 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도 41.4%밖에 득표하지 못했어요. 나머지 그 2, 3위였던 그 야당 후보가 24%, 21%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그 야당들의 정당 지지율은 낮지만 현재 그 국민들의 어떤 마음속에는 기존의 그 양당 독주 체제에 대해서 분명히 레드카드를 올렸다는 이야기죠. 다만 이 다당제 하에서 각 정당들이 특히 국민의당이 자기 정체성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느냐 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경선에서 붙었던 부분과 호남과 함께 그리고 어떤 그 개혁성도 함께 가면서 이 말하는 개혁적 중도 노선을 갖다가 여하에 실천해내느냐 저는 이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짧게 하신다고 했는데 할 말을 좀 많으셨나 봅니다. 뭐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신데 살짝 또 반론이 드네요. 저는 하세요. 지난해 총선 때 국민들이 다당제를 선택한 건 맞는데 국민 중에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보시자고요. 호남에서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아닌 것 같다. 이 너무 친문 세력에 휘둘리는 거 아니야? 그 당시만 해도 새로운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의당이라는 새 당, 안철수라는 새 인물을 새 정치의 깃발을 선택한 건 맞죠. 근데 지난 대선 때 그거는 무산이 됐습니다. 호남의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호남에서 뿌리를 두고 이 꽃을 피우려던 싹이 지금 져버렸는데 다른 것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극중주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없는 걸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바라는 극중은 어디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 80%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꺼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하나하나 지금 구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뭔가를 내놓을 것인가 이 컨텐츠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자 올해 지금 당대표가 당 장악해야죠. 연말 되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 준비해야죠. 본인이 서울시장 나가면 사령탑이 직접 이제 그라운드를 뛰어야 되죠. 이런 과정이 이 컨텐츠를 언제 만들고 당을 언제 이제 구축하겠냐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최영일 평론가가 걱정이 굉장히 많은 거 보면 국민의당 정보에서요. 아까 계속해서 우리 제작팀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원내 5당 중에서 가장 저조한 국민의당 상황을 전당대회 결과가 보여주니까 국민의당에서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을 좀 그렇게 토대를 두고 각오를 정말 절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추미애 대표 관련 주제인데요. 추미애 대표가 바로 오늘 취임 1주년이라고 합니다. 27일로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지난 달려왔던 1년 살펴보면서 앞으로 향후 1년을 다짐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패널들께서는 추미애 대표가 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오늘 현재도 촛불민주주의는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과연 당시 촛불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촛불 정국이 가졌던 촛불 민주주의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요. 더불어서요.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직접 민주주의를 좀 깨꺼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국민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높이 사야겠지만 혹시 이 말이 대의제의 기본 축인 국회를 뛰어넘는 발언 아니냐 해가지고 비판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여러분 패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요.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촛불 민주주의는 신화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권 교체는 촛불 혁명의 한 고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다짐이었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가 제일 먼저 준비했네요. 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저는 이제 추미애 대표가 앞으로도 현재의 진행형이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이제 1심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아직 1심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이 겨우 100일을 고사리 남겼고 장관 인선이 이제 지난주에야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거요. 맞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촛불이 상징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기존 정치 체계가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국민들이 나서서 해냈던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를 헌법이 책하고 있고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게 된 배경에는 결국에는 국민들의 직결될 의사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것들이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뭐 광장 민주주의도 그렇지만 시민단체가 활성화됐던 부분도 있고 또 국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사를 모을 수 있는 수단 같은 것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지난해 우리가 성숙하게 보였던 국민들의 촛불의 수준을 정치권에서 아예 직접 민주주의 한다고 무슨 뭐 함부로 뭐 나대는 것처럼 뭐 이른바 인민재판식으로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보는 건 저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현재의 대의제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직접 민주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네. 필요한 시대적 요구라고 봅니다. 네, 그럼 뭐 얘기하신 대로 보완의 장치로서 가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뭐 강원택 전 정치학회장 등은 혹시 이게 늘 우리의 일상의 정치를 비정상적인 상황만 전제를 두고 하면 어떠냐라는 걱정도 하던데 이종훈 박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추미애 대표의 머릿속은 촛불로 가득 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미애 대표 스스로가 그러니까 지난 그 1년 동안에 그 촛불의 최대 사실은 그 수혜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표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대 성과가 뭔가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한 거 아닙니까? 어떤 대표가 이 정권 교체를 이렇게 쉽게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찌됐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추 대표의 마음속에서는 그 촛불 열기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쭉 나가기를 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인 그 대표직 2년 수행 기간 동안에 계속 운 좋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기를 바라는 그 시각에서는 어떻게 마음이 평가하세요? 있다라고 이종훈 박사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뭐 그러니까 다분히 사실은 조금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추 대표로서는 이럴 수밖에 없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 심정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의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 집권 초반은 좀 포퓰리즘 논란이 있더라도 국민을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기치하에서 밀고 가는 것이 지금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좀 여론 정치하는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영상으로 아예 보여주시죠. 조금 전에 그 자료요. 예. 지금 이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에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이런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 우리 정치가 이렇게 낙후됐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촛불 집회처럼 정치가 잘못할 때는 직접 촛불을 들어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고 또 댓글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고 당원의 권리당원, 정당의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또 이 정부의 정책에도 직접 제안하고 그것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직접 민주주의를 몇 번에 걸쳐서 저건 21자 얘기인데요. 네. 강조를 했는데 정일 평론가. 뭐든 이제 경축사나 추념사에서도 촛불, 광장 항상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대통령이. 네. 추미애 대표 마찬가지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 정당들이 지금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국회를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 의회라고 부르죠. 네. 민의를 대변하는. 근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온 게 대선 전까지는 개헌 요구였어요. 네.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은 매번 개헌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회는 잠잠합니다. 그런데 예, 작업은 뭐 작업은 많이 진행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런데 같은데. 개헌의 방점이 다릅니다. 대통령의 방점은 어디냐면 지방분권에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주권의 강화. 이것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한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방점이 있죠. 권력을 분산해야 국민주권의 한다. 강화 방식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을 내각제로 가져올 것이냐. 이건 좀 우리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 네. 분산형으로 갈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해왔어요. 지금 국민들의 귀에는 잘 안 들려서 국회가 조용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지금 정당 중에 포퓰리즘 정당 아닌데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다 포퓰리즘 정당입니다. 다 국민들의 요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민의를 대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좋은 의미의 포퓰리즘인데 그럼 반포퓰리즘은 뭐냐 하면 정당 기득권, 주로 특히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에 집중돼 있어요. 네. 자기들 기득권 내려놓을 때는 포퓰리즘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특이하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과거보다 많이 안다는 겁니다. 잘 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2월 9일 지난해에 국회를 촛불이 포위하지 않았으면 탄핵안 가결됐을까요? 저는 질문 하나 던지고 싶고요. 네. 그리고 광장에서 국민들이 지치지 않고 한겨울 내내 그 4, 5개월 동안 모여서 촛불을 들지 않았다면 헌재에서 대통령을 파면했을까요? 그 본질은 국민이 대통령을 파면했다. 예. 왜? 불이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뜻에 포퓰리즘과 다르게 왕족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파면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 우리가 단순화시켜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회가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예. 그렇다면 지금 직접 민주주의에 반하는 의회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좀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민의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각제 체제에서는 그냥 의회로 집중이 되지만 우리의 경우는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뽑는 기구이기 때문에 아마 대의제 대표하면 대통령과 국회 그렇죠. 두 개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초에 촛불 집회 전국에서는 1차적으로는 청와대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촛불이 형성이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국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과제가 보완적인 과제가 필요한데요.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직접 민주주의하고 대의제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대의 민주주의 그 촛불이 탄핵까지 오고 정권까지 바뀐 거는 촛불이 국회를 탄핵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인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권이 바뀐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저는 추미애 대표나 문 대통령도 이제 대의제도 국회 이거를 좀 강조하고 정당 개혁 이거를 좀 강조해야 되는데 너무 좀 촛불이라는 거는 국민 여론만 보고 가겠다. 여론조사라는 건 지지율이라는 건 신기루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당 개혁이나 정말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쉬운 길로만 가려는 거 아니냐. 네. 지금 9월 달에 정기국회 다음 주에 열리면 당장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지금 공약 내놓은 거 100일 동안에 한 게 465개 법령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 여대 야소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당 개혁을 더 얘기해야 되고 지금 추미애 대표가 정말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당선 소감에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라고 그랬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예. 정부.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했는가? 예. 그건 물론 청와대에서 잘못한 것도 있어요. 이낙연 그 총리 내정된 것도 뭐 한 10분 전에 알려줬다고 그러고 예. 청와대에 만나러 가는데 뭐 미장원에서 머리하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럴 네. 정도로 뭐 청와대 책임도 있지만 예. 정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정당 개혁이나 예. 이런 쪽에 좀 그런 쪽에 의사가 어느 정도를 좀 보였느냐 예. 이런 면에서는 좀 촛불에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촛불에 대한 잔치는 끝났다. 여당은 촛불
지금까지 잔치가 계속되면 그러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협조 안 해서 야당으로 가야 되란 말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은 촛불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예. 국회를 볼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촛불 관련이 이제 절차와 참여의 의미도 또 하나 있지만은요. 그 정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대표가 오늘 그 취임 1주년 관련해서요. 촛불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디더라도 야당과 함께 가는 길을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 이른바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능구 대표. 예. 지금 말씀하신 뭐 촛불 잔치는 끝났다 이러는데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그 야당이 이 정국을 갖다 제대로 봐야 되고 국민들의 지금 요구를 정확히 봐야 되는 이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은 그 촛불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촛불이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일정 시점에서 이 부여된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면면이 흘러오는 우리 한국 정치사에 있어가지고 4.19 혁명, 그 다음에 6월 항쟁 이런 분들의 개성 속에서 촛불이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촛불은 그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완전히 역사적으로 어떤 새로운 변혁의 어떤 과제를 갖다가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촛불 민주주의는 그 진행형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권 교체를 했던 당대표는 지난번에 한나라당이 정권 교체를 했는데 강재섭 대표는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했던 당대표라고 그게 뭐 어떤 큰 자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이 자기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의 민심, 촛불의 요구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는 게 이제 시작과 출발에 불과하다.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다 이래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촛불을 얘기할 때 참여로서의 그 시민들의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참여로서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 요구했던 내용은 이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생각이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까 참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대의제를 골간을 하지만은 국민에 대한 반응성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제 이게 직접 민주주의의 보완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현성 부원장이 아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촛불은 누가 켜게 했는지 저는 이게 묻고 싶습니다. 많은 기회를 드렸죠. 저희 국민들은 굉장히 참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나라가 절대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보고 있었어요. 나라당 그게 나라냐. 국민의 안전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나라냐. 그때부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세금 내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럼 이렇게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나. 그러는데 결국은 또 사당화한 거 아닙니까? 다 자기 측근들한테 돈 이렇게 뇌물 받고 다 그 자리 다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촛불을 든 거예요. 대의로 맡겨놓은 국회의원들이 대의로 맡겨놓은 교수들이 어떤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층들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나선 거예요. 지금 와서 촛불을 꺼라 말아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왜 들었는지 그냥 그분들이 촛불을 들었던 안전한 나라 해달라. 안전 보장해달라. 그리고 국민이 좀 참여하게 해달라 일상적으로. 근데 너희들 못 믿겠다. 너희들 모습인데 왜 우리한테 자꾸 와서 힘들게 하냐. 그거 막 만들어 달라. 그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혁신위원장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이재용 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촛불을 끄라고 합니까? 이미 마음의 촛불을 계속 켜고 있는 국민들은 절대 이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켜고 있을 거예요. 이 촛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국민이에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대표의 뭐 무슨 정치적 이런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 소비자가
정치 예. 소비자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만큼 정보를 알고 있어요. 예. 정보가 많은 국민들은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예. 나도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더 나라가 도와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거기까지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참아라. 직접 민주주의 안 된다. 오히려 베이제가 직접 민주주의가 주인이었고 네, 거기까지 베이제가 마무리하고요. 왔던 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굉장히 진전되게 고민해야 된다. 소비자가 변해서 그런 거다. 정치를 수용하는 소비자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윤영걸 대표가 시작하기 전에 양쪽 끝에 앉는 분 중에 한 분은 목소리가 큰 양반이라고 김현성 부원장이 목소리 키우면서 저는 아닙니다. 여기 앉으면 키워줘야 한 돼. 사람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상당한 지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사실은 그게 촛불이라는 것이 권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줬을 때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측면을 얘기하는데요.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집권 세력은 바뀌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새 집권 세력이 잘못하면은 그 촛불은 새로운 집권 세력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의 방향을 구체제만 향할 수 있다는 걸 꼭 전제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제1야당 얘기로 들어가 봅니다. 홍준표 대표 관련 얘기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북콘서트를 하면서 전국을 돌고 있는데요. 전에 우리 패널 중에 어느 분이 북콘서트 홍준표 대표는 이종훈 박사가 그런 얘기 했던가요? 사실은 오히려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즐겨하는 거니까. 윤 대표님도 한번 하시죠. 노래 그렇게 잘하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무슨 노래 노래 자랑 잘하고. 이거 도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강남에서 북콘서트를 할 때 노래 한번 불려보러 가니까 노래 자꾸 하면은 너무 저렴해 보이니까 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요. 김성환 씨가 부른 인생이라는 노래를 딱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직접 좀 자료를 보면서요. 질문 준비도 좀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부끄러운들 지울 수 없으니 이제 나머지 인생 잘해야지 이런 얘기죠. 그동안에 잘못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지금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돌아온 인생 부끄러운들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해봐야지. 최근에 자유한국당 사정하고 딱 부합돼서 아마 노래를 부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체제와의 단절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비슷하게 떠오른 사람도 있을 것인데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아니면은 우리 평론가들이 봤을 때 패널들이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단절해야 될 구체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네. 정일 평론가. 자, 제가 판넬에 정확하게 썼습니다. 예. 제 말이 정답입니다. 뭐냐면 구체제는 구체제인데요. 아하, 그대로 썼군요. 홍준표 대표는 직설화법이에요. 은유를 가끔 쓰기도 하지만 춘향이 향단이 이런 얘기 쓴 적도 있습니다만 네. 구체제는 바로 지나간 체제예요. 그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구체제는 바로 지난 정권입니다. 이거 왜 뭐겠습니까? 저는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집권 9년을 통틀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 이명박 정부까지는 스스로 구체제의 범위에 포함해서 규정할 것 같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박근혜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구 대표도 똑같은 얘기 같네요. 비슷한 얘기 같네요. 네, 홍준표 대표는 96년도에 15대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처음 송파에서 당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잘 알다시피 YS 문민정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뿌리로 보자면은 본래 군부 독재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민정당을 창당하고 쭉 오다가 YS와 이렇게 3당 합당을 통해서 문민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물어봤을 때 당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참여하는 어떤 사람들의 면면을 봤을 때 본인들이 이야기하기 이제 우리는 군부 독재 시절하고는 완전히 절연했다.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구체제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본인한테 어쨌든 지난번에 도지사 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어떤 법적으로 지금 대법원의 계류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낳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박근혜와 친박 세력이 바로 구체제다. 근데 이 부분을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는 함께 갈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당대표가 되고 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 체제와 어떤 절연하지 않고서는 당의 미래도 없을 뿐더러 홍준표 대표의 미래도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불을 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혁신위에서 곧 이게 대해서 어떤 이 강경한 어떤 입장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당이 한번 크게 한번 요동칠 수 있다. 이 속에서 정말 친박들이 따로 저는 분당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분당의 여지도 있다. 근데 그 분당이 됐을 때 오히려 지금 현재 보수 통합이 더 용이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강경한 수를 갖다가 지금 뜨고 있는 거 아닌가 이래 봅니다. 지금 밖에서 무슨 미래 모임 새로운 포럼을 구성하고 있는 혹시 김무성, 뭐 정진석 이런 양반들의 움직임이 지금 얘기한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려고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 지금 단절해야 될 과연 구체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이종훈 박사 얘기 좀 들어보죠. 네. 그러니까 홍 대표가 이야기하는 구체제는 확실히 친박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저는 그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가 살아온 세월, 그러니까 홍 대표조차도 사실은 국민들은 구체제의 일부로 지금 보고 있는 아까 그 인생 가사에서 살아온 세월을 빌린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 살아온 세월 전체가 사실은 구체제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능구 대표는 96년에 들어올 때는 계보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YS 계열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전두환 당시 군부 세력하고 구분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친박계만 청산한다고 구체제가 다 정리됐구나. 자유한국당이 새로워졌구나라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지금 홍 대표 포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의원들 자체를 사실은 적폐 내지는 구체제에 협조했던 부역자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반성 아닙니까? 철저한 반성. 그런데 지금 홍 대표는 자기 반성은커녕 그 한쪽 옆에 있는 그 부역자 중에서도 아직 1급 부역자들만 상대로 해서 계속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겠는가. 자기 저건 세력 싸움인 것이지 저건 결국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부분을 좀 냉정하게 좀 판단 내리셔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정말로 새로운 남은 세월이라도 새롭게 좀 살고 싶으시다면 보면 은퇴하신 분들도 보면 정말 새롭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윤영걸 대표님, 지금 이제 기간이 문제이긴 한데 지금 시도하고 있는 당내 혁신 과정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구체제와의 단절, 극복이 좀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지금 구체제와의 단절 갖고는 안 된다고 안 봐요. 된다. 이게 리모델링 갖고 그 주택 쪽에서 리모델링 집 고치는 거 대수선 이거 갖고는 안 되죠. 된다. 때려 부시고 재건축을 해야죠. 재건축해서 용적률 높이 받아가지고 저 엄마 아파트 45층 신청해서 지금 안 되긴 합니다만 진짜 용적 높여서 다 때려 부시고 새로 해야지. 지금 조금 끌어낸다고 뭐 시멘트 바꾸고 뭐 자갈 바꾸고 이런다고 집이 새로 져집니까? 근데 윤 대표님 얘기 들으면은 그러면은 또 과잉 기대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과대 기대해도. 그러니까 40 몇 층이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싹 없애고 새로 뭐 질 수는 없지만 사회에서 용인하는 수준의 재건축 이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일제시대 때부터 친일부터 근대화 5.16부터 다 청산 진짜 들어가는 건 다 청산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옛날에 유대인 랍비가 그런 얘기 했대요. 죽기 전에. 세상을 바꾸려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돼서 사회를 바꾸려도 안 되고 나중에 가족을 바꾸려도 안 되고 죽기 전에 주님 나라도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 자체가 청산돼야 될 대표적인 구체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반성하는 자세에 저는 그걸 하면은 자유한국당은 일어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남몰이 가져오라고 우장춘 박사 씨 없는 수박 셋째 사위가 그런 얘기했어요. 소선은 대악과 닮았고 작은 착한 거는 대악 아주 나쁜 거랑 같고 대선은 크게 좋은 거는 비정함과 닮았다. 그러니까 크게 개혁을 하려면은 비정하게 하는데 자기부터 비정하게 해야죠. 그런데 자기부터 비정하게 할 사람을 제가 왜 그 얘기 하냐면 혹시 윤영걸 대표 혹시 비대위원장으로 혹시 비대위원장이나 위원으로 혹시 이렇게
축탁 들어온 적 없었어요? 저는 비대하지 않아가지고요. 거기는 뭐 태극기 하신 분이나 네. 뭐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하시지. 네. 저는 뭐 완전히 아니 관련 근본적으로 없으니까. 바꾸자는 취지를 갖고 있으니까. 네, 양재열 변호사. 이게 어떻게 청산 단절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으로서 청산 단절을 하시려면 저는 네. 아까 이제 손을 놔야 된다라고까지 썼다가 판례를 내려놨거든요. 아, 아까 이제 그랬어요? 두세 명만 여쭤보신다고 하셔서. 근데 손 놨다고 다시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그 별거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사실은 포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24% 대선에서 지지를 받았던 분들조차도 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아하. 되는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 당대표로 되면서 지금도 그분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분들은 예. 구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크지 않습니까? 혁신위원장조차도 이른바 촛불에 반대하고 있고 탄핵에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만 큰 분들에 다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쉽지 않아요. 벼랑 끝에서 마지막 잡은 가지를 놓는 기분으로 손을 놓지 않는 한 절대 못 바뀝니다. 네. 그렇게 해서 떨어지셔야 어차피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군부대에서는 전당대회하고 남은 돈 3천만 원 쾌척하셨는데 네. 또 자유한국당이 요즘 기부금도 안 들어서 우리 죽을 지경이다. 네.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벼랑 끝에서 손 떨어진다는 손을 놓으시면 네. 그래도 보수에서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직 숨어있고 목소리를 안 내고 있지만 돌아오십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목소리 큰 분들은 다시 따라옵니다. 네. 지금 있는 분은 일단 버리십시오 다. 네. 김현성 부원장 이번에는 짧게 해주세요. 일단 총론적으로는 방향을 좀 잘 잡은 것 같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묻는지를 잘 알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행동으로 될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살을 내놓고 뼈를 취한다는 말처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뭘 내놓을 것이냐. 결국은 자기를 가장 크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내놔야 나머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홍준표 대표의 구체제 청산, 그리고 친박 청산과 관련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얘기를 짧게 좀 다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만기 2년 만기 출소를 하고 나왔는데요. 가기 전에도 봉화에 들려서 이제 들다 가는 이번에도 봉화에 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요. 이 뭐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좀 여러 가지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좀 다른 쪽 글도 쓰고 이런 활동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한명숙 전 총리가 2008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시민운동에 전념하겠다. 총리 마친 다음에요. 이미 그랬었는데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서거하고 또 지방선거에 개입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자료 좀 보고요. 얘기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이른 아침에 저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의정부까지 멀리서 달려오신 여러분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합니다.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닥쳤던 큰 시련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힘과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들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그 수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네, 바로 이 출소하기 직전에 만기돼가지고 어느 분에게 편지를 보낸 데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출소 후에는 되도록 정치와 멀리하면서 책 쓰는 일과 가끔 우리 산천을 훌훌 다니고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민주화운동에서 고초를 겪었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퇴임하고 나서는 이렇게 뇌물 또 네. 정치자금법 위반 그렇죠, 관련된 형을 그렇죠. 살게 됐는데요. 최영일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네. 어떻습니까? 저는 2년이라는 기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이 5에서 500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79년에 투옥됐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시절이죠. 젊었을 때고. 그런데 한 국가의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나서
어쨌든 본인은 무고하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감옥에 가기 전에 봉화를 다녀왔고요. 출소해서 이제 봉화를 갔는데 정말 이제는 정치와 절연하고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 본심일 것 같아요. 네. 글 쓰고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고 맘 편하게. 왜냐하면 정치가 얼마나 엄혹한 건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추미애 당대표가 이것은 부당한 이제 옥살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뭐 법조계가 부글부글 했다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1심, 2심, 3심을 보면 1심은 무죄가 나왔었죠. 2심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치자금법 유죄, 대법에서는 전원일치 판결을 했는데 3억 부분에 대해서는 13명의 대법관이 인정. 나머지는 8대5로 갈렸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이 받아낸 당시에 그 한 회장의 진술과 네. 법정에서의 진술은 번복이 됐는데 네. 왜 당시에 법정이 법정 진술보다 검찰의 진술을 증거력을 더 인정했을까 하는 네. 문제가 남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심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것은 뭐 문 대통령이나 이제 당대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뭐 미완의 과제로 남을 것 같고요. 네. 사법부를 존중하는 선에서 네.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딴 얘기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청와대 비서관들을 포함한 재산 등록했던 게 발표가 됐죠. 네. 평균 19억 얼마를 나왔고요. 90몇억 간게 장하성 실장 나왔고 뭐 조국 수석도 40억 몇 억, 그렇죠. 50몇 억인가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진보적인 행보를 하면은 조금 그 이미지가 연관이 안 되는데 좀 사람들도 혼돈을 그렇죠.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느냐? 한명숙 전 총리가 재산이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이상의 상태입니다. 뭐 2억 가까이 되는데 채무가 4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황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얘기는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징금이 8억 얼마가 돼 있죠? 양재일 변호사. 8억 8천만 원 가량을 미납이 상태입니다. 이제 예. 본인이 재산이 없으셨기 때문에 못 나신 게 맞고요. 본인은 예. 이제 그 현재 받았던 것도 뭐 안 받으셨기 때문에 보니까 가지고 영치금도 없었고요. 그 추징의 대상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영치금 뭐 개인에게 영치금이라고 하는 게 예. 개인 그냥 감옥 안에 교도소 안에 있는 동안에 쓸 수 있는 개인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것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 영치금 넣어주기도 하고 그게 그렇죠. 있죠.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교도소 내에서 이제 매점. 뭐 매점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참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법조인이기 때문에 대법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뭐 어찌할 수 없지만 검찰에서 추징금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이 영치금까지 추징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전담팀을 만든 사례가 전두환 이후로 처음이라고 두 번째라고 하니까 예. 좀 어이가 없긴 해요.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추징을 했어야 됐느냐라는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야 어떻게 1심 무죄 끝나갈 때쯤 되면 또 다른 걸로 또 기소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 돈이 없은 상태고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그 마이너스인데 문제는 전세 자금의 경우에 본인 이름으로 있었던 게 이제 사실은 남편 소유라 그래서 그 부분을 남편 명의로 바꿔서 안 내고 계신데 네. 거기에 대해서 또 검찰에서는 그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또 사실은 본인께 맞다. 그래서 그게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 아직 그 판결은 끝나지가 않아서 혹시 거기서 또 그거를 이제 추징이 당할 경우에는 마이너스는 좀 줄어들 텐데 아주 큰 액수는 아니죠. 아주 그게 한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그걸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포함한더라도 뭐 마이너스는 여전히 마찬가지인 상태인 거죠. 예. 윤영걸 대표님 예. 한마디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한명숙 전 총리는 제가 여성부 장관할 때 처음 뵀는데 예. 굉장히 부드럽고 정치권은 맨 처음 여성부 장관 할 예. 그 부하들한테 굉장히 존경받는 장관이었어요. 근데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재산이 지금 뭐 유명하신 분의 마이너스 재산이 두 분인 것 같아요. 한 분은 박원순 네, 서울시장이 박원순. 마이너스 5억이고 이분도 한명숙 전 총리도 이제 마이너스 재산인데 하여튼 청와대 그는 뭐 수석급들 이상은 보니까 평균이 19억 얼마인가. 그렇죠. 뭐 거의 100억이 다 되시는 분도 있고 예. 뭐 한데 하여튼 뭐 안타까운 게 그 배경을 보니까 79년에 반국보 위반으로 투옥되고 예. 그러니까 부부가 뭐 이게 계속 그 운동권 뭐 이쪽 하다 보니까 제대로 좀 그 재정을 좀 운영할 좀 여건이 좀 안 되지 않았느냐. 예, 남편 그래서 박성중 교수도 뭐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재판은 옛날에 대한통운 곽영욱 그분 사건도 있고 계속 뇌물 사건 때문에 이렇게 고초는 많이 겪어서 예. 저는 뭐 추미애 의원은 재판도 잘못되고 기소도 잘못됐다는 말은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뭐 법은 뭐 명확하게 대법원까지 받았으니까 정 억울하면 재심 가서 예.
다시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고 예. 그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올해 한명숙 그 전 총리가 74세예요.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출마 피선거권을 못 한대요. 예, 예. 그러니까 저런 정치적인 경륜이나 뭐 이런 걸 좀 살릴 기회가 좀 있었으면 한데 좀 재산도 없지 다시 뭐 비선거권도 없지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예,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이미 2008년에 오히려 앞으로 활동한다면 시민운동 활동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책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오히려 훌훌 털고 산천을 좀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용 부회장 선거 날이요. 밖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지원하는 쪽들에 보니까는 성조기가 나왔어요. 성조기가. 되게 좀 되게 좀 지금 화면에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이 동시에 성조기를 들고 나타나 집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하는데 왜 하필이면 또 이재용 부회장 선거 날에 지원하는 때도 성조기까지 과연 들고 나오는 거 좀 이해될 만한가 좀 모르겠습니다. 기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는데 예. 지금 저 판결이 유죄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는 대체로 지지합니다. 예. 다행이다. 그런데 이제 5년 형량은 뭐 감론을박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엔 어떤 생각이 들냐면 미국식으로는 론스타라든가 이런 네. 경우에 보면은 몇백 년 징벌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 성조기를 보면서는 미국식으로 징벌하라.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예. 그게 아니라 양재열 변호사. 우리가 사실 어느 나라건 네.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미국도 민주공화가 있고 약간 진보적인 데가 약간 보수적인 데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예. 어떻게 보면 건전한 사회 이념적 구조이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는 이게 아주 특수한 상황이 진보적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과거의 정권에서 지금까지도 예. 북한을 더 씌우는 거예요. 예. 약간 뭐 민주와 진보를 얘기하는 순간 종북이라는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적인 어떤 그런 선전에 어떤 빠져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른바 진보도 아니고 북한에 의한 어떤 것으로 지금 잘못 인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공공연히 종북 정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조차도. 예. 그래서 그거를 구해줄 사람이라고 하면 미국이라는 걸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과정에서도 100억 간의 탄원서 계속 보내고 예. 탄핵 과정에서 끊임없이 태극기 집회할 때도 태극기 같이 들었었고 유행기 나왔었고 티셔츠에도 그래서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제발 우리 박 대통령 살려달라고. 예. 너무나 저는 안타까운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건전한 이념적인 어떤 그 구도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이 이어지는 거죠. 네, 저도 뭐 그걸 보면서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념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 되게 대북 관련, 북한 관련 문제가 이제 같이 연루가 돼가지고 쟁점이 되고 국가보안법도 관련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효순 미선 사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이제 보수 진보의 개념에다가 이제 미국 성조기까지 등장하고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진영으로 구분돼 가지고 양분화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항상 의문을 갖게 됩니다. 윤영걸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너무 자기 쪽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못은 충분히 있는데 그걸 좀 특히 안보나 뭐 이런 거, 저 재판 이런 거는 그 재판 자체를 존중해야죠. 예를 들면 햇볕 정책도요. 1995년에 DJ가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 프레스센터 내셔널 클럽 가서 햇볕 정책 조건을 3개 했어요. 3개 얘기했어요. 하나는 배고픈 북한 주민한테 밥을 먹여줘야 된다. 또 하나는 중국이 일본 핵 무장 도미노 때문에 북한 핵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거다. 또 하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협상용으로 핵 개발하는 거지 절대 위협할 거 아니다. 이게 이런 조건이 흔들리면 햇볕 정책 언제든지 폐기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햇볕 정책을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보는 무조건 햇볕 정책은 옳고 보수는 무조건 반대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수정할 거 있으면 우리가 공론을 모아서 수정을 하고 바꿀 거 있으면 바꿔야지. 국민의당 이번에 당 대표할 때도 그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 그 판결에 대해서는 불만 있고 하지만은 그거를 갖고 성조기까지 들고 나와서 하는 거, 태극기 들고 나와서 하는 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가 제일 아쉬운 게 태극기
이게 참 아쉬워요. 예? 왜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제가 동네에 태극기 달린 모자 쓰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군부대에서 그 선물 받은 거거든요. 제가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태극기 달린 모자 쓰고 나왔는데. 근데 요즘 어떻게 쓰고 다니십니까? 예, 저 쓰고 다닙니다. 예, 저는 태극기 부대랑도 아무 관계 없지만 우리나라의 소중한 옛날에 목숨 걸고 일제시대 지킨 태극기 아니에요. 그거를 갖고서 저렇게 매도하는 거, 이용하는 거, 정치적인 그거는 태극기 성적에는 그 자체로 좀 우리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 재판은 재판대로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그 생물도 진화될수록 상당히 다양화되고 다원화됩니다. 진화가 안 될수록 단세포가 되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 점에서는 너무 우리가 진영으로 모든 것이 똑같이 다 구분이 되는 그것보다는 어느 부분에 따라서는 현실의 토대를 두고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 또 충돌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다양성이 부족한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종훈 박사. 그런데 지금 저 장면만을 보고 보수 전체를 또 이렇게 예단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그러기도 생각을 있겠죠. 해요. 저기 나온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은 보수 전체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좀 굉장히 약간 좀 극단적인 이른바 극우 성향의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 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이제 저분들이 등장했는가? 좀 맥락은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길 당연히 기대를 했겠죠. 그래야 그 뇌물죄 부분이 완전히 무죄가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다라고 일단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는요 보수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른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비판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했던 태극기 집회에 저런 성조기가 등장했다 그래서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상황 자체가 보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세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계기로 양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구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지금 북한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다른 주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ICBM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얘기했었는데요. 어제죠 26일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물론 남쪽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북동쪽을 향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형식상의 의사표현만 하는 오히려 저강도 전략 아니냐 이런 식까지 해석도 하는데 그런데요. 또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지금 남쪽을 향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아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라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주로 비판과 공격의 대상을 미국을 향해서 했었는데 이 단계로 넘어왔는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동안에 나왔던 식으로 기계적인 행동으로 봐야 될지 자료 좀 보고 얘기 나눕시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발사체는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계속 정밀 분석 중입니다. 백두산 총대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적 대상물들에 대한 인민군대의 정밀 공격 능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훌륭한 이 방사포 무기 체계를 만들어낸 그동안에 주로 미국과의 이제 관계에서 ICBM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여기에 끼느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볼모가 돼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문제를 언급하고 하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형식상의 절차로 봐야 될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될지. 김현성 부원장. 이게 있기 전에 이제 말잔치로 극과 극을 달렸지 않습니까? 치킨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8월 15일에 김정은이 미국이 어떻게 하는 게 보자라고 얘기한 거고 거기에 또 트럼프가 반응을 해서 그래, 너 현명한 선택이야. 라고 이제 서로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심리전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건 어찌됐든 우리 청와대
수석도 얘기했지만 을지 프리덤 훈련 때 연례적으로 북한이 이 동시에 하는 자기들만의 방어 훈련이에요. 또 나름대로 그 훈련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9월 9일까지 북한이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괌 문제를 북한이 정말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괌과 관련된, 미국과 관련된 어떤 추가적 조치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9월 9일까지 없다고 한다라면 북한의 어떤 대화를 위한 어떤 그 뒤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교류되고 있다고 봐도 되라고 봅니다. 예, 다른 지금 물밑 서로의 지금 이제 뭐 교류가 하여튼 있나 모르겠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국면 전환의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김동훈 대표.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아마 그 저강도 도발이다. 우리가 도발도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나누는데 저강도 그 도발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을지 포커스 가디언 훈련에 그동안 연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분이 이상 이하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인은 뭐냐면은 뭔가 북한도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갖다 지금 원하고 있다. 저는 이 차제에 좀 우리가 하나 다시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둘 게 뭐냐면은 2006.15 남북 정상회담 때 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통일 이후에 미군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만은 김정일 위원장이 통일 이후에도 미군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그때 그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지금 동북아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라도 어떤 미군의 존재는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북한이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도 김일성, 김정일을 이어주는 부분들을 그대로 지금 이제 섭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이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상당한 그 운전대를 잡고 이 남한 정부가 앞장서서 북미 관계 핵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긴 호흡을 갖고 차근차근 해나간다면은 이 북핵 위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 뭐 또 달리 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뭐 전쟁으로 가지 않는 한. 얘기한 대로 그런 방향 같은데 문제는 지금 북의 문제는 이제 북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드 배치가 확정이 돼가면서 중국 문제가 결코 지금 간단치 않은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차방정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금 얼마 전에 이 한중 수교 25주년인데 냉랭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나마 이제 메시지를 교환한 게 다행 정도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고 나섰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지금 분위기는 좀 얼어붙어 있지만 어느 시점을 이제 예정해 보냐면 지금 8월 말까지가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입니다. 대통령은 연일 지금 이제 주말을 빼고는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은 유엔 총회 참석을 하고 러시아하고 회담을 하게 되죠. 그때 여기서부터 뭐 일본도 같이 하게 되죠. 러시아를 풀게 되면 중국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중국하고 직접 풀리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가 되는 동안은 중국도 명분적으로 풀어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북미 대화 가능성 그리고 이제 지금 야당에서는 코리아 패싱 또 이번에도 벙어리 정부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을지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동으로 북한에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을 더하는 건 저는 방사포 얘기한 것도 청와대가 별로 바람직한 논평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NCND 하면서 미국 쪽하고 정보를 교환하면 충분했을 것 같은데 미국과 좀 다른 관측이 나온 것도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뭐 나쁘지 않게 가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풀자. 이렇게 좀 신중한 접근을 정부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하신 대로 을지 훈련도 그렇고 지금 북의 이른바 저강도 도발을 얘기했었는데 서로 간에 약간의 뭔가 조금 축소하려는 그런 좀 이제 낌새가 보이긴 합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 얘기했었는데요. 업무보고 관련 잠깐 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업무보고를 좀 쭉 있었는데요. 22일부터 25일에 거쳐서 있었는데 확실하게 좀 기억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경제팀에 대해서 칭찬했던 거 있죠. 김동연 부총리 칭찬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칭찬했던 것인데 그중에 또 하나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방송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과기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에 있을 때 지금 현재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특별다수제 해가지고 3분의 2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기계적인 중립성만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를 제기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언론 쪽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윤 대표님, 특별한 좀 논의해볼 만한 주제였습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공정성이나 독립성이 강화되면 좋겠죠. 근데 검찰 개혁도 그렇고 공영방송 개혁도 그렇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게 항상 정권 바뀔 때마다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기네가 중심으로 하는 건 항상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정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한 거를 검토를 해당 부처부터 방통위면 방통위, 검찰이면 검찰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에서 한마디 얘기를 하면은 밑에서 각 부처에서는 뭐라냐면은 이의 없이 차질 없이 잘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밑으로 갈수록 생각하던 거하고 다른 일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는 다른 정권이 또 오고 보수 정권이 나중에 오더라도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도의 개혁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2차 업무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좀 논란이 있던 부분들도 이번에 좀 같이 걸려있단 말이죠. 법무부 관련해서는 검찰 개혁의 문제도 같이 걸려있고 또 농림축산식품부 관련해서는 최근에 나왔던 식약처와 관련된 문제도 나와 있고 하는데요. 이번 주 지금 업무보고에서 주목해볼 만한 부분 좀 짧게 김능구 대표가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가장 크게 촛불 민심, 촛불의 요구를 받고 있다. 이랬는데 촛불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가장 1번이 검찰개혁입니다. 2번이 이 국방개혁이고 그다음 복지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새롭게 인선되고 여러 가지 인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에서 과연 이 정권과의 어떤 독립성을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어떤 종속되는 부분들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내느냐. 이것이 아마 문재인 식약처장 문제 혹시 또 재론될 것 같아요? 재론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아래쪽에서라도 건의가 올라와서 대통령이 입장을 한 줄 정도는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런 걸 정리하면 오히려 유수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막아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느 것이 양재열 변호사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리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크게 이게 오히려 길어지면 더 유수현상이 더 가래로 막고 호미로 가래로 막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보내드린 MBN 시사 스페셜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